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 서초동 서울중앙법원에서는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여부 결정되는 것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자 법원은 별도의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듬성듬성 불이 켜진 사무실이 보이실 겁니다. 법원 청사 8층에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종 증거자료 등 서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야 할 서류의 양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우선 검찰이 낸 기록만 8만 쪽이 넘습니다. 구속영장 본문과 의견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합한 건데요. 변호인단 역시 지난 19일에 이어 오늘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사건이 배당된 지난 화요일 오전부터 기록을 검토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새벽 3시쯤에 발부됐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신문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약 구속이 결정된다면 자택 밖으로 나와 직접 국민들 앞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입장 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강경석 기자, 이 전 대통령이 정말 초조한 밤을 맞게 되겠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주 수요일 검찰에 출석한 이후 제 뒤로 보이시는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렀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대문 밖으로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각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뒤인 오후 7시 30분쯤부터 이곳 자택으로 모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택으로 향하는 양쪽 방향 골목길을 모두 통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선 대규모 시위는 없었고 몇몇 시위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짤막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즉각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보다는 담담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지 비서실 명의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만약 구속이 되더라도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결정이 나도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찰과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출석 결정,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김유빈 기자가 불출석으로 인한 득실을 따져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항해 피의자가 직접 판사에게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회로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해 불출석한 사례는 있어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심사에 불출석한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점을 잘 알고도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포기한 데에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중 검찰이 예상치 못한 증거물을 제시하거나 이 증거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대통령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아닌 대로 와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전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은 사회부 배일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다스의 진짜 주인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다스의 주인은 변함없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정되는 것은 구속이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네. 오늘 밤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 하나 꼽는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바로 다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이 절반에 가까운 8개 혐의가 다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18개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횡령과 뇌물인데요. 보시면 검찰에 따르면 350억 원의 횡령도 다스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삼성의 소송비를 대납받은 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납받은 68억 원 역시 다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횡령도 다스 때문이고 삼성의 소송이 대납도 다스 때문이고, 그렇다면 결국 소유자가 누구냐를 가려야 되는데, 검찰은 그동안 뭐 줄곧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100% 소유라는 것이 네. 이 검찰 수사 결과인데요. 이 법원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1차 전제가 성립하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군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이 최초의 설립 자금을 누가 내느냐일 겁니다. 이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다스는 198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이 4억 원 자본금을 전달해서 네. 세우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명부에는 처남 김재정 씨를 등재해서 이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내용은 모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냐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게 검찰 생각이고, 네. 진술을 들어보니 그렇다는 건데, MB 진영에서는 반박하고 있잖아요. 뭐가 검찰 수사가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차명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은 이 주주 명부에 있는 대로 처남 김재정 씨의 자본,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11년 전부터 줄곧 결백을 주장하면서 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얘기 해왔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뭐 도곡당이 어쩌다고요? BBK가 어떡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네. 측근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네. 대통령은 다스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도록 지시한 적도 없는데 이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 네. 측근들에게 이 플리바게닝, 유죄 협상을 해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MB의 측근들을 불러놔서 네. 딴 거 봐줄 테니 이거 진술하라, 그렇게 압박하는 바람에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 MB 쪽 주장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판사가 그 얘기를 쭉 듣고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검찰이 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 네. 구속영장 한 200장쯤 됐다는데 자세한 근거가 다 영장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영장에는 범죄 혐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구체적인 근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8만 쪽이 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스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 조서를 비롯해서 이 영포빌딩에서 입수한 다스 관련 서류 등 증거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걸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네. 검찰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한 이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MB의 돈을 4억 원을 받아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87년 상황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 말이 왜 사실로 봐야 되는지가 8만 쪽 수사 기록 중에 일부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만약에 판사가 받아들이면 구속될 것이다. 그런 논리를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부인도 같이 수사하는 겁니까? 검찰로서는 김윤옥 여사까지 함께 수사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주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권양숙 여사의 논두렁시계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김윤옥 여사가 전달자로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조만간 조사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배우자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무언가 나온 것만큼은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의지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일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개헌안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세 번째 사흘째죠. 개헌의 필요성을 그동안 가장 많이 느끼게 했던 대통령의 권력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 소속이었던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특별 사면권도 제한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솔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재량권을 높였습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22년 3월 2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문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 연설이나 당 지도부 초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무현이 꿈꿨던 나라의 모습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헌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4년 연임제는 11년이 지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수도조항 명문화는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 역시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은 국가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속도를 높이는 차원의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선 고민이 레임덕을 방지하자는 당리당략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절차대로 국무총리와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이 과정을 주도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표를 두고 야당은 헌법 위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개헌안 발의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 위반을 이유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로 어차피 부결될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지방선거용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당은 개헌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의 예방도 거절했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야4당 개헌안을 5월 중에 발의하겠다며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정당 후보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늘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된 데 대해 앞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며 다른 야당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남북미 3자 간 반관 반민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최강일 북한 측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삼국 대표단은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되면서 이전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articipants had a constructive exchange of views in a positive atmosphere. 베이징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짧은 말만 남기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최 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에 자리했던 한 참석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비핵화에 대해 얘기를 꺼냈지만 북한 측이 의제가 아니라며 입을 닫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며 대북 제재에도 꿋꿋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란 핵협정 폐기 결정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어떤 국가도 북한보다 불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협정 규정들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미 회담의 순항을 위해선 앞선 남북 간 비핵화 의제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여성 당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계 이윤택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를 고소한 연극인 17명은 이 씨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연극계 대부로 불렸던 연출가 이윤택 씨의 상황은 사면 초과입니다. 법원에는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고 이 씨를 고소한 여성 연극인들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겁니다. 정신적, 물리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또 추가해서 민사소송이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이윤택 씨가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을 대비해 30 스튜디오 등 이 씨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로 소재 30 스튜디오도 금매로 처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택 씨를 고소한 연극인들은 동료 연극인들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전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영빈 씨가 어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김영빈 씨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죠. 학교 측이 거취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는 김영빈 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절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책임 있게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겐 배울 권리가 있다며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의 수업권이 있고 당연히 그거에 부응을 해야 되죠.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성추행 그 사건이 진짜라면은 저런 사람 앞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자기는 아니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뒤늦게 김 씨의 성추문 전력을 접한 학교 측은 교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면서도 김 씨를 학내 성평등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자문해 주는가에 따라 또는 의결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학생회 측은 김 씨가 경찰에 입건된 만큼 학교 측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 문학의 블랙리스트 농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서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과제입니다. 그런데 고위 외교관을 뽑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 분야 전문가입니다. 최근 민간인을 포함해 개방형으로 뽑는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에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 속에 전문성을 살려 국익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에 섭니다.
심층 면접과 역량 평가까지 모두 통과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덜컥 걸렸습니다. 통상 전문가로 평가도 1등이지만 정치 성향이 현 정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단체에 가 계신다거나 뭐 이런 또 지금 현 정부의 방향이 아닌 데서 활동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 정부에서 이 경제공사 자리를 청와대가 문제 삼은 건 언론 기고문과 보수단체 활동 이력이었습니다. 최 교수는 외교 일선에서 국익을 위해 싸우는데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보적 사고를 가져야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잘합니까? 국제무대에서 진보 국정 철학이 있어야지 국익을 잘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할 자리까지 정권 코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개방형 공모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정부 정책을 잘 홍보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전문성만 갖고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조만간 공모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미국의 새 기준금리는 오늘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1.5에서 1.75%가 됐는데요. 1.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더 웃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10년 7개월 만인데요. 때문에 당장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예정이어서 가계빚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먼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decided today to raise the target rat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to 1.5 to 1.75%. 미리 예고됐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이어갔지만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3번 올릴 경우 우리와의 금리 차이는 0.75%포인트가 됩니다. 외국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할 건데. 은행권은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소한 5%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출금리 자체가 4%대인 걸 감안하면 5%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가파르게 치솟는 금리가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올 여파,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키워드는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뜻하죠. 바로 나비 효과로 골라봤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1,45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빚내서 집도 사고 생계 유지하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계빚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요. 달러가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는 이르면 5월 또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한 7월쯤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기준금리가 한 0.2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네. 그러면 지금 빚낸 사람들의 총액 이자가 얼마가 느느냐면 2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자, 대출금리도 같이 가파르게 오를 텐데, 자, 지금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한 3에서 4% 정도 된대요. 네. 앞에 저희 김현지 기자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최소 5%에서 최대 6%까지 연말에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자 부담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니까 사실 걱정부터 앞섰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요, 지금 3.3%대로 한 1억 정도를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직장인이 있다면 지금은 한 달에 내는 이자가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 소득이 되는 거죠.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그런데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까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거의 2배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까지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서민들 걱정 커집니다. 저희가 자영업자 한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자 부담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 이자가 올리면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또 자기가 갚으면 좋은데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이 이자 부담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가 고민인데, 자, 곽정아 앵커, 대출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많이들 받으시는데 혹시 변동금리로 받으셨나요? 변동금리가 아무래도 좀 더 싸니까 그렇죠.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변동금리가 바로 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물론 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다. 오르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만약에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고정금리로 적당한 때 갈아타시는 것을 고민해보라. 이게 금융권의 조언입니다. 이제 금리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소득은 그대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만 늘어나면은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 중에는 집 싸게 내놓는 사람들 늘어날 겁니다. 부동산 경기도 당분간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집을 살 때는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출의 문턱이 이미 많이 높아진 데다가 금리까지 오르게 될 경우에 매수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재건축 단지 같은 곳은 아마 당장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하다면 집값이 폭락한다든지 급격한 상황 변화 같은 것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수도 조항이 명문화되면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청회가 열렸는데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시민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저희 시민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는 공청회 진행 못하시겠습니다. 과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입니다.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 상권 축소 등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과천을 만들었죠? 과천을 왜 키울 거야? 과천 행정도시 하자고 과천을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과천? 지난달 28일 시민들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된 뒤 20여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행안부는 공청회 출입이 가능한 초대장 비표 40장만 발급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아니, 당신들 거기 이름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정부는 내년 2월 행안부를 세종시로 먼저 옮기고 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 귀순병사의 수술 과정에서 중증 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났었죠. 오늘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즉 적절한 시간 안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면 목숨을 구했을 환자는 전체 외상 사망자 10명 중 3명이나 됩니다. 이를 의료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미흡한 현실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자 국민의 여러 같은 요구에 대한 실천적 응답입니다. 우선 중증외상센터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사 1명당 인건비 지원액을 20% 늘립니다. 또 간호사를 운영 기준보다 많이 뽑으면 1인당 인건비를 최대 4천만 원 지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진료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의 처우 개선 부분입니다. 환자 이송 체계도 바뀝니다. 산림청, 경찰, 해경 등 정부 여러 부처가 보유한 헬기 122대를 적극 활용합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응급환자 헬기 이송 요청은 119로 일원화합니다.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임시봉합술, 소생술, 출혈처치 등의 진료 행위에 대한 의료 수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긴머리 절도범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한밤중 누군가 차량 옆에 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화면상으로는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는데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CCTV 영상에 포착된 이 사람은 49살 A씨인데요. 경찰이 잡고 보니 A씨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 절도범이었습니다. 경찰이 A씨 집에서 찾은 물건을 살펴볼까요? 다양한 색상의 구두부터 의류 그리고 화장품 모두 A씨가 훔친 건데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북과 전북 등지의 다방 9곳을 여장 차림으로 돌면서 구두 31켤레와 여성 의류 217벌, 그리고 화장품 10개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성 의류 수집이 취미라고 진술했다며 범행 중에 의심을 피하려고 여장을 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갯벌에 고립됐다 구조된 4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충남 서천군의 갯벌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해양 경찰관이 출동해 여성을 구조하고 있는데요. 조개를 캐러 갯벌에 들어갔던 40대 부부가 어두워지면서 방향을 잃고 고립된 겁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 함정에 실린 이 뻘배를 출동시켜 갯벌에 갇혀 있던 부부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사방이 깜깜하고 이렇다 할 표식도 없는 갯벌에서 해경은 어떻게 30분 만에 이 부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화로 신고를 받은 해경이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한 해로드 애플리케이션에 공이 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 해로드 앱 화면입니다. 구조 신고를 보내면 이 바다 위에서도 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해경 상황실로 곧바로 신고 위치가 전송이 가능합니다. 어둡거나 주변에 건물 등이 없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로드 웹을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앱은 바다는 물론 산이나 들에서도 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에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소를 자주 찾는 분이라면 미리 휴대전화에 설치해 두시면 위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몸살을 앓았습니다. 적잖은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가 독단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홍 대표는 대꾸하지 않겠다고 받아넘겼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간담회가 시작하자마자 홍준표 대표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지금 당대표의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런 우리 당 동지들이 너무나 많다. 인재 영입을 못할 경우 직접 나설 결기를 보이라고 몰아세우며 전략공천 방식을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경쟁 대상자가 될 사람이라든지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좀 사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입을 하지 않고 있는 독단적인 당 운영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당이 사당화된 것을 방관해서는 오히려 더 지방선거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홍준표 대표가 전날 일부 중진들을 당을 흔드는 연탄가스로 빗댄 것을 놓고는 뼈 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바퀴벌레는 연탄가스 줍나? 홍 대표 측은 일부의 의견일 뿐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중진들이 서울 종로 등 험지에 출마했던 것과 달리 입으로만 비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중진들은 앞으로 매주 간담회를 열기로 해 한국당 내부 갈등은 당분간 봉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상당한 영역에서 생각이 다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생각이 같았습니다. 바로 작은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4명 뽑는 시의원 선거구를 대폭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된 서울시 의회는 7개 지역에 추진하기로 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 도입을 무산시켰습니다. 선거구당 1명만 선출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기초의회에서는 소수정당에 기회를 주기 위해 4명까지 뽑을 수 있지만 양당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된 겁니다.
민주평화당은 이 거대 1당, 2당의 이러한 횡포를 규탄합니다. 죽어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지방의회 절반을 내어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은 정치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부산, 대전, 인천 등 전국적으로 4인 선거구제 신설이 잇따라 무산되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거대 양당 탐욕의 카르텔이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야3당은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법 개정안을 헌정특위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 등 핵심 쟁점에서는 사사건건 충돌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는 공조를 취하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접경 지역이 50년 만에 개발됩니다. 난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발을 제한했는데 오히려 불법 건축물들만 난립하자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방치됐던 외곽 지역 12곳을 개발해 관문도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랑과 교통, 물류가 집중되는 주요 서울 경기도 접경 지역이 12곳이 됩니다. 구상이 확정이 됐으니까 추진을 해나가도록.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지역은 1970년대부터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50년간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불법 건축물과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넘어가는 길목인 서울 수색동 일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종 폐기물과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줄지어 서 있고 옆으로는 고철과 쓰레기도 이렇게 쌓여서 방치돼 있습니다. 12개 접경 지역은 지역 특색을 고려하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우선 4개 지역이 먼저 개발되는데 청년 인구가 많은 사당은 청년특구로, 서울에서 폐기물 처리장이 가장 많은 도봉은 문화체육 생태 복합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인 향상이 있을 걸로 이렇게 봐지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계획 과정에서 일자리라든지 주거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계획이 있으니까.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세운 뒤 내년에 사업 승인을 받아 2020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스포츠 영웅 두 사람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항서 축구 감독을 현지에서 만났고요. 또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의현 선수 부부는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첫 해외 순방지인 베트남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첫 일정으로 아시아 축구 연맹 준우승으로 베트남의 히딩크란 별명을 얻은 박항서 감독과 만났습니다. 어유, 예, 아주 한국 사랑스럽게 보세요. 이번 방문에는 박항서 매직처럼 한국의 노하우로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이번 순방길에는 평창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도 동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함께 처가의 나라를 찾아 잠시 뒤 열리는 동포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쩐다이꽝 주석을 비롯해 베트남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아세안 10개국 중 교역 규모가 가장 큰 파트너인 만큼 다양한 협력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하노이에서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국가대표팀이 새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붉은색 상의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바지색은 20년 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월드컵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한국과 일본. 0대1로 끌려가던 대표팀은 서정원과 이민성의 연속골로 적지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축구 최고의 명승부로 회자되는 도쿄 대첩입니다. 당시 유니폼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팀의 새 유니폼이 공개됐습니다. 1998년 월드컵부터 입은 파란색 바지가 20년 만에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하고 경기 그때 입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기운이 이번 우리 선수단한테 좀 잘 전해졌으면 하는. 첫 출전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 대표팀 유니폼은 월드컵 때마다 선수와 한 몸으로 희비를 경험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투혼을 보여준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유니폼을 입고 전반전 뛰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짜서 다시 입고 하던 예전 생각도 좀 나고 그랬었는데. 대표팀은 24일과 28일 평가전에서 더 강렬해진 새 유니폼을 입고 실전 점검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오늘도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날이었습니다. 제주도는 꽃샘추위를 뚫고 벚꽃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평년보다 3일 먼저 피어난 겁니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초속 3m의 강풍이 불며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꽃샘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은 2도, 대전 영하 1도 등으로 일부 지역은 영하의 기온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 데다가 대기가 정체된 탓에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일 수 있습니다. 외출 전 대기질 상황 확인하시고 또 마스크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나들이 계획해보시면 어떨까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봄 기운이 더욱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모레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우려됩니다. 해안가 안전객들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의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을 밀어붙이는 건 지방선거용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경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 한국당은 개헌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의 예방도 거절했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야 4당 개헌안을 5월 중에 발의하겠다며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정당 후보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늘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된 데 대해 앞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며 다른 야당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천욱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남북미 3자 간 반관 반민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최강일 북한 측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3국 대표단은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되면서 이전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articipants had a constructive exchange of views in a positive atmosphere. 베이징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짧은 말만 남기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최 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에 자리했던 한 참석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비핵화에 대해 얘기를 꺼냈지만 북한 측이 의제가 아니라며 입을 닫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며 대북 제재에도 꿋꿋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란 핵협정 폐기 결정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어떤 국가도 북한보다 불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협정 규정들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미 회담의 순항을 위해선 앞선 남북 간 비핵화 의제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여성 당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계 이윤택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를 고소한 연극인 17명은 이 씨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연극계 대부로 불렸던 연출가 이윤택 씨의 상황은 사면 초과입니다. 법원에는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고 이 씨를 고소한 여성 연극인들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겁니다. 정신적, 물리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또 추가해서 민사소송이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이윤택 씨가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을 대비해 30 스튜디오 등 이 씨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로 소재 30 스튜디오도 금매로 처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택 씨를 고소한 연극인들은 동료 연극인들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전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영빈 씨가 어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김영빈 씨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죠. 학교 측이 거취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는 김영빈 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절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책임 있게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겐 배울 권리가 있다며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의 수업권이 있고 당연히 그거에 부응을 해야 되죠.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성추행 그 사건이 진짜라면은 저런 사람 앞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자기는 아니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뒤늦게 김 씨의 성추문 전력을 접한 학교 측은 교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면서도 김 씨를 학내 성평등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자문해 주는가에 따라 또는 의결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학생회 측은 김 씨가 경찰에 입건된 만큼 학교 측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 문학의 블랙리스트 농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서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과제입니다. 그런데 고위 외교관을 뽑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 분야 전문가입니다. 최근 민간인을 포함해 개방형으로 뽑는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에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 속에 전문성을 살려 국익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심층 면접과 역량 평가까지 모두 통과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덜컥 걸렸습니다. 통상 전문가로 평가도 1등이지만 정치 성향이 현 정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단체에 다 계신다거나 이런 또 지금 현 정부의 방향이 아닌 데서 활동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 정부에서 이 경제공사 자리를. 청와대가 문제 삼은 건 언론 기고문과 보수단체 활동 이력이었습니다. 최 교수는 외교 일선에서 국익을 위해 싸우는데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보적 사고를 가져야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잘합니까? 국제무대에서 진보 국정 철학이 있어야지 국익을 잘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할 자리까지 정권 코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개방형 공모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정부 정책을 잘 홍보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전문성만 갖고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조만간 공모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미국의 새 기준금리는 오늘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1.5에서 1.75%가 됐는데요. 1.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더 웃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10년 7개월 만인데요. 때문에 당장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예정이어서 가계빚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먼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decided today to raise the target rat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to 1.5 to 1.75%. 미리 예고됐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이어갔지만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3번 올릴 경우 우리와의 금리 차이는 0.75%포인트가 됩니다. 외국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할 건데.
은행권은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소한 5%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출금리 자체가 4%대인 걸 감안하면 5%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가파르게 치솟는 금리가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올 여파,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먼저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키워드는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뜻하죠. 바로 나비 효과로 골라봤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1,45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빚내서 집도 사고 생계 유지하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계빚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요. 달러가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는 이르면 5월 또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한 7월쯤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기준금리가 한 0.2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네. 그러면 지금 빚낸 사람들의 총액 이자가 얼마가 느느냐면 2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자, 대출금리도 같이 가파르게 오를 텐데, 자, 지금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한 3에서 4% 정도 된대요. 네. 앞에 저희 김현지 기자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최소 5%에서 최대 6%까지 연말에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자 부담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니까 사실 걱정부터 앞서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요, 지금 3.3%대로 한 1억 정도를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직장인이 있다면 지금은 한 달에 내는 이자가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 소득이 되는 거죠.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그런데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까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거의 2배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까지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서민들 걱정 커집니다. 저희가 자영업자 한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자 부담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 이자가 올리면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뭐 자기가 갚으면 좋은데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이 이자 부담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가 고민인데, 자, 곽정아 앵커, 대출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많이들 받으시는데 혹시 변동금리로 받으셨나요? 변동금리가 아무래도 좀 더 싸니까 그렇죠.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변동금리가 바로 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물론 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다. 오르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만약에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고정금리로 적당한 때 갈아타시는 것을 고민해보라. 이게 금융권의 조언입니다. 이제 금리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소득은 그대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만 늘어나면은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 중에는 집 싸게 내놓는 사람들 늘어날 겁니다. 부동산 경기도 당분간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집을 살 때는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출의 문턱이 이미 많이 높아진 데다가 금리까지 오르게 될 경우에 매수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재건축 단지 같은 곳은 아마 당장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하다면 집값이 폭락한다든지 급격한 상황 변화 같은 것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수도 조항이 명문화되면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청회가 열렸는데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시민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저희 시민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공청회 진행 못하시겠습니다. 과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입니다.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 상권 축소 등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과천을 만들었죠?
가천을 왜 키울 거야? 행정도시 하자고 가천을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가천? 지난달 28일 시민들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된 뒤 20여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행안부는 공청회 출입이 가능한 초대장 비표 40장만 발급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 서초동 서울중앙법원에서는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여부 결정되는 것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자 법원은 별도의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듬성듬성 불이 켜진 사무실이 보이실 겁니다. 법원 청사 8층에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종 증거자료 등 서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야 할 서류의 양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우선 검찰이 낸 기록만 8만 쪽이 넘습니다. 구속영장 본문과 의견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합한 건데요. 변호인단 역시 지난 19일에 이어 오늘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사건이 배당된 지난 화요일 오전부터 기록을 검토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새벽 3시쯤에 발부됐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신문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약 구속이 결정된다면 자택 밖으로 나와 직접 국민들 앞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입장 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강경석 기자, 이 전 대통령이 정말 초조한 밤을 맞게 되겠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주 수요일 검찰에 출석한 이후 제 뒤로 보이시는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렀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대문 밖으로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각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뒤인 오후 7시 30분쯤부터 이곳 자택으로 모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택으로 향하는 양쪽 방향 골목길을 모두 통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선 대규모 시위는 없었고 몇몇 시위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짤막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즉각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보다는 담담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지 비서실 명의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만약 구속이 되더라도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결정이 나도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찰과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출석 결정,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김유빈 기자가 불출석으로 인한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항해 피의자가 직접 판사에게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회로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해 불출석한 사례는 있어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심사에 불출석한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점을 잘 알고도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포기한 데에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중 검찰이 예상치 못한 증거물을 제시하거나 이 증거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대통령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아닌 대로 와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전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은 사회부 배일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다스의 진짜 주인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다스의 주인은 변함없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정되는 것은 구속이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네. 오늘 밤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바로 다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18개의 혐의 가운데 이 절반에 가까운 8개 혐의가 다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18개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횡령과 뇌물인데요. 보시면 검찰에 따르면 350억 원의 횡령도 다스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삼성의 소송비를 대납받은 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납받은 68억 원 역시 다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횡령도 다스 때문이고 삼성의 소송이 대납도 다스 때문이고, 그렇다면 결국 소유자가 누구냐를 가려야 되는데 검찰은 그동안 뭐 줄곧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100% 소유라는 것이 네. 이 검찰 수사 결과인데요. 이 법원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1차 전제가 성립하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군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이 최초의 설립 자금을 누가 내느냐일 겁니다. 이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다스는 198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이 4억 원 자본금을 전달해서 네. 세우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명부에는 처남 김재정 씨를 등재해서 이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내용은 모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냐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게 검찰 생각. 이름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정부는 내년 2월 행안부를 세종시로 먼저 옮기고 과기정 통부는 내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 귀순병사의 수술 과정에서 중증 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났었죠. 오늘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즉 적절한 시간 안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면 목숨을 구했을 환자는 전체 외상 사망자 10명 중 3명이나 됩니다. 이를 의료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미흡한 현실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자 국민의 여러 같은 요구에 대한 실천적 응답입니다. 우선 중증외상센터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사 1명당 인건비 지원액을 20% 늘립니다. 또 간호사를 운영 기준보다 많이 뽑으면 1인당 인건비를 최대 4천만 원 지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진료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의 처우 개선 부분입니다. 환자 이송 체계도 바뀝니다. 산림청, 경찰, 해경 등 정부 여러 부처가 보유한 헬기 122대를 적극 활용합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응급환자 헬기 이송 요청은 119로 일원화합니다.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임시봉합술, 소생술, 출혈처치 등의 진료 행위에 대한 의료 수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긴머리 절도범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한밤중 누군가 차량 옆에 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화면상으로는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는데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CCTV 영상에 포착된 이 사람은 49살 A씨인데요. 경찰이 잡고 보니 A씨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 절도범이었습니다. 경찰이 A씨 집에서 찾은 물건을 살펴볼까요? 다양한 색상의 구두부터 의류 그리고 화장품 모두 A씨가 훔친 건데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북과 전북 등지의 다방 9곳을 여장 차림으로 돌면서 구두 31켤레와 여성 의류 217벌, 그리고 화장품 10개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성 의류 수집이 취미라고 진술했다며 범행 중에 의심을 피하려고 여장을 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갯벌에 고립됐다 구조된 4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충남 서천군의 갯벌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해양 경찰관이 출동해 여성을 구조하고 있는데요. 조개를 캐러 갯벌에 들어갔던 40대 부부가 어두워지면서 방향을 잃고 고립된 겁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 함정에 실린 이 뻘배를 출동시켜 갯벌에 갇혀 있던 부부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사방이 깜깜하고 이렇다 할 표식도 없는 갯벌에서 해경은 어떻게 30분 만에 이 부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화로 신고를 받은 해경이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한 헤로드 애플리케이션의 공이 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 헤로드 앱 화면입니다. 구조 신고를 보내면 이 바다 위에서도 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해경 상황실로 곧바로 신고 위치가 전송이 가능합니다. 어둡거나 주변에 건물 등이 없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헤로드 웹을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앱은 바다는 물론 산이나 들에서도 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에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소를 자주 찾는 분이라면 미리 휴대전화에 설치해 두시면 위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몸살을 앓았습니다. 적잖은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가 독단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홍 대표는 대꾸하지 않겠다고 받아넘겼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간담회가 시작하자마자 홍준표 대표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지금 당 대표의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런 우리 당 동지들이 너무나 많다. 인재 영입을 못할 경우 직접 나설 결기를 보이라고 몰아세우며 전략공천 방식을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경쟁 대상자가 될 사람이라든지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좀 사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입을 하지 않고 있는 독단적인 당 운영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당이 사당화된 것을 방관해서는 오히려 더 지방선거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홍준표 대표가 전날 일부 중진들을 당을 흔드는 연탄가스로 빗댄 것을 놓고는 뼈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바퀴벌레는 연탄가스 줍나? 홍 대표 측은 일부의 의견일 뿐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중진들이 서울 종로 등 험지에 출마했던 것과 달리 입으로만 비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중진들은 앞으로 매주 간담회를 열기로 해 한국당 내부 갈등은 당분간 봉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상당한 영역에서 생각이 다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생각이 같았습니다. 바로 작은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4명 뽑는 시의원 선거구를 대폭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된 서울시 의회는 7개 지역에 추진하기로 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 도입을 무산시켰습니다. 선거구당 1명만 선출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기초의회에서는 소수 정당에 기회를 주기 위해 4명까지 뽑을 수 있지만 양당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된 겁니다. 민주평화당은 이 거대 1당, 2당의 이러한 횡포를 규탄합니다. 죽어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지방의회 절반을 내어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은 정치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부산, 대전, 인천... 이고 진술을 들어보니 그렇다는 건데 MB 진영에서는 반박하고 있잖아요. 뭐가 검찰 수사가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차명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은 이 주주 명부에 있는 대로 처남 김재정 씨의 자본,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11년 전부터 줄곧 결백을 주장하면서 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얘기 해왔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측근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 대통령은 다스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도록 지시한 적도 없는데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 네. 측근들에게 플리바게닝, 유죄 협상을 해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MB의 측근들을 불러놔서 네. 딴 거 봐줄 테니 이거 진술하라. 그렇게 압박하는 바람에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 MB 쪽 주장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판사가 그 얘기를 쭉 듣고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검찰이 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 구속영장 한 200장쯤 됐다는데 자세한 근거가 다 영장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영장에는 범죄 혐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구체적인 근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8만 쪽이 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스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 조서를 비롯해서 이 영포빌딩에서 입수한 다스 관련 서류 등 증거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걸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네. 검찰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한 이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MB의 돈을 4억 원을 받아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87년 상황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 말이 왜 사실로 봐야 되는지가 8만 쪽 수사 기록 중에 일부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만약에 판사가 받아들이면 구속될 것이다. 그런 논리를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부인도 같이 수사하는 겁니까? 검찰로서는 김윤옥 여사까지 함께 수사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주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권양숙 여사의 논두렁시계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김윤옥 여사가 전달자로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조만간 조사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배우자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무언가 나온 것만큼은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의지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일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개헌안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세 번째, 사흘째죠. 개헌의 필요성을 그동안 가장 많이 느끼게 했던 대통령의 권력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 소속이었던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특별 사명권도 제한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솔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재량권을 높였습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22년 3월 2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문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 연설이나 당 지도부 초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무현이 꿈꿨던 나라의 모습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헌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4년 연임제는 11년이 지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수도조항 명문화는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 역시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은 국가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속도를 높이는 차원의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선 고민이 레임덕을 방지하자는 당리당략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절차대로 국무총리와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이 과정을 주도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표를 두고 야당은 헌법 위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개헌안 발의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 위반을 이유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로 어차피 부결될 개헌